네, 이번 단에는 제3장 자재관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자재관리, 개요, 소요관리, 저장관리, 분배관리, 물류관리 순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관리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정립이 되어 있는 내용 중심이고 큰 변화가 없어서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재관리 개요는 자재관리 업무 체계는 맨 처음에 구매 업무하고 같이 소개하면서 소요, 저장, 분배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여기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관리의 중요성은 자본이 고정화돼서 회사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고는 좀 줄이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다 같이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장 유지비가 좀 점점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건비도 늘어나면서 가능하면 저장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특히 진부화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재가 조금 오래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과는 좀 반대 개념으로 이익 창출의 재고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트 시스템이라든가 재고를 죄악이다 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재고의 기본적인 중요성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기업의 숙명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 대응하는 재고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균형감 있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량 발주 방식의 개념입니다. 정량 발주 방식은 먼저 발주점의 결정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느 재고가 쭉 소모가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죠. 그림 3-1의 정량 발주 방식의 교재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톱니 사이클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쭉 내려오다가 입고가 되면 올라가고 발주해서 좀 사용을 하다가 입고가 되면 올라가고 이와 같은 사이클을 3-1 그림에서 교재에서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 선이 OP 그래서 발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재고가 줄어들다가 이 시점에서 쭉 더 내려오는 이 구간이 재고의 평균 소비 속도를 곱한 조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발주가 납기가 이제 납품이 되면 다시 재고가 올라가고 이 맨 최저점이 안전재고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P를 구하는 거는 평균 1일 평균 10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1일 10개가 되는 거고 조달 기간이 발주를 하게 되면은 리드 타임이 예를 들어서 한 14일이다. 14일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재고는 약 한 500개가 항상 필요로 하다. 이런 경우 일단 기본 안전재고는 500개를 더하는 거는 기본이 되고요. 앞에 하루에 10개씩 소모가 되는데 재고 조달 기간이 14일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14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재고 500개 하면 640개가 O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재고가 640개에 도달했을 때 발주를 하게 된다. 이런 컨셉이고요. 두 번째 발주량과 재고 변동도 교재 3-2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같은 톱니바퀴에 재고 변동을 표시를 하면서 이 중간 지점이 평균 재고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평균 재고. 결국 평균 재고는 2분의 Q, 여기가 한번 발주할 때의 양입니다. 발주량의 2분의 1이죠. 2분의 Q 더하기 안전재고. 이게 평균 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어떤 기업의 평균 재고는 한번 발주할 때 발주량이 크면은 평균 재고가 올라가고 한번 발주할 때 발주량이 줄어들면 평균 재고는 내려가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본다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아주 적게 이루어지면 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적으로 평균 재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대신 이렇게 평균 재고가 내려가기 위해서 일의 발주량을 줄이면 그 발주를 시행하고 발주를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행정적인 비용이라든가 또 공급업체에서 그 발주를 위해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행위들이 굉장히 아주 잦은 시간에 뭐 예를 들면 한 3일에 한 번씩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용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 재고는 좀 줄어든 대신 또 이 톱니바퀴를 크게 해서 일회의 발주량을 아주 늘리면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정도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입고하는 데에 들어가는 발주 행정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우리 회사 재고가 늘어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정량 발주 방식의 발주점 결정과 발주량과 평균 재고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간단하지만 이 공식도 암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개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발주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회 발주량이 크면 평균 재고가 올라가고 일회 발주량이 적으면 평균 재고가 내려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해야 우리 회사가 가장 저렴한 코스트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발주점을 구하는 내용이 경제적인 발주량입니다. 한번 발주할 때 얼마 정도로 해야 그 보관 비용 요소 평균 재고가 내려가면서 보관 비용 요소하고 구매하는 비용들이 서로 최저점이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주비와 보관비 합이 최저가 되는 지점의 발주량을 EOQ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발주 빈도가 결정이 되죠. 소요량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00개다. 그런데 EOQ가 1,000개다. 그러면 1년에 10번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발주 빈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음 발주 비용과 보관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EOQ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주비와 보관비 두 가지를 잘 계산해내서 실제는 이 내용을 그래프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그린다 그러면 보관 비용은 발주량이 Q, 재고가 늘어날수록 직선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일회 발주량인데 구매 비용이 일회 발주량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로 발주 비용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한 곡선이 토탈 코스트 곡선이라고 그러면 이 최저점 하는 여기에 Q가 결국은 EO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보관 비용과 발주 비용의 세부 내용들은 보시면은 발주 비용은 발주 직접 비용, 그러니까 발주를 뭐
견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발주서를 보낸다든가 직접 비용, 그다음에 협력업체 공급선이 생산을 준비하는 준비비, 그다음에 발주 행정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그거를 행정 관련된 포장도 하고 수송도 하고 검수도 하고 여러 어떤 행정 비용들이 발주 비용의 요소가 되겠고요. 보관 비용은 우리가 이제 재고를 창고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재고 금액만큼은 회사에서 돈을 빌려온다 이런 컨셉으로 금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구식화 이거는 이제 진부하고도 유시하게 이제 조금 못 쓰게 되는 것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저장부에 휘발성 있는 건 날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저장 관리비가 크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뭐 전기세, 창고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내주는 재분배 비용. 실제로 재고가 별로 없으면 재분배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많이 쌓아놓고 또 그거를 끄집어내고 이런 재분배 비용이 보관비 요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 요소들을 합산한 토탈 코스트의 최저점이 EO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OQ를 굉장히 축약된 개념으로 계산하는 이와 같은 게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데, EOQ는 UH분의 EYC의 루트를 씌워주는 이 공식을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매 비용과 보관 비용, 여기는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발주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용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 혹은 발주비용, 보관비 혹은 재고비 뭐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건당 구매 비용과 단가에 대한 연간 보관 비율, 그 다음에 품목의 단가, 연간 소요량 정보를 가지고 EOQ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에서 보면 이 개당 보관비가 이 보관비가 클수록 EOQ는 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비용이 클수록 EOQ는 올라가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개념적으로 했던 내용이 여기는 공식으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니까요. 이 개념도 요즘 뭐 계산을 아주 중시하지는 않는데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에서 요즘은 이제 EOQ를 계산해서 정량 발주하는 것보다는 정기 발주를 통해서 MRP 런을 시켜서 그때그때 발주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자재관리 개요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요 예측이 결국은 재고를 가장 적정하게, 가장 작게 가지고 가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수요 예측에는 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방법, 변동 분석, 인과 분석, 시뮬레이션, 서베이, 이런 식으로 한 5가지가 있는데, 원단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정연적인 그 단위당 소요량이 계산이 돼 있을 경우 그 단위에 되는 모 제품의 수요 변동에 따라서 계산을 해내는 간단한 방법이죠. 이런 거는 상당히 큰 모 제품의 변동 정보를 가지고 산출해낸다. 뭐 이런 정도고, 변동 분석은 약간 통계적인 기법을 도입을 해서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중심선을 찾아내는 이런 컨셉이죠.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 것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 변동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재고의 수준을 계산하는 수요의 예측을 이렇게 해내는, 여기는 지금 아직은 없는 구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점선으로 추정하는 이런 것들이 변동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 분석은 어떤 수요하고 원인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쪽에서 원인을 미리 파악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시뮬레이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번 돌려보고 그 작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비즈니스 서베이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고객사들한테 다음 기회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발주할 예정이냐는 구체적으로 서베이를 해서 뭐 그거는 약속은 아닌데 개략적인 추세를 알아보는 서베이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이와 같은 한 5가지 방법을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계적 수요 예측 방법입니다. 통계적 수요 예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 분석과 인가 분석을 연계해서 통계를 통한 예측입니다. 이와 같은 굉장히 조금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실은 자재관리 실무에서 각 개별적인 내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큰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축법, 그래서 그래프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 법에서 추정하는 방법이고, 절반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 흐름과 후반부의 흐름의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좀 많이 들어봤죠.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동해 가면서 산술적인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수평균법, 어떤 경향계수, 이쪽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경향을 잡아서 그 계수법을 경향계수를 활용하는 거죠. 최서 자승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동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 중심선을 찾아내는 기법인데, 이렇게 각 중심선을 통계적으로 이 중심선을 찾아서 지금 현재와 다음, 이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에 중심선을 찾아내는 뭐 이와 같은 게 최소 자승법이다. 그 다음에 가증법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제한 가능성이, 뭐 우리 선거 같은 데도 뭐 어떤 부분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죠. 통계에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한다. 그다음 기술적 판단법도 기술적으로 지금 기술의 수요를 흐름을 판단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이와 같은 기법들인데, 여기서 이런 좀 상세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타이틀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재관리 1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카페 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